TV, 음악, 영화, 대중문화를 빌미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글을 쓰고 먹고 살고 있고요. 저자 이승환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인 거야. 연예인이란 직업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한달지 나랏돈을 받는달지 하는 공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급력이랄지 이 사람들의 퍼포먼스 같은 것들은 너무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조금의 실수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근데 뭐 발연기를 하는 배우다라고 하면은 내 연기가 가장 형편없던 순간이 짤로 남아서 인터넷 공간에서 평생을 떠도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그 대가로 굉장히 많은 부와 인기를 누리기도 하지만, 부와 인기를 누리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가혹한 평가랄지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판 같은 것들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도 대중을 만족시키려고, 즐겁게 하려고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이 나온 영화나 TV를 보는 소비자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막말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 심기를 안 거슬러 주기를 좀 요구하는 약간 잔혹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동료 시민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연예인도 굉장히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한꺼번에 투사받고 있어서 대중문화 소비자들 입장에서 조금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글을 썼을 때 리플들이 그런 것들이 달렸어요. 그래도 쟤들은 돈 많이 벌잖아. 감정노동 쟤들만 하냐? 나도 오늘 편의점에서 일하다 왔어. 나도 오늘 카페에서 일하다 왔어. 이 사회는 어차피 다들 힘든데 왜 쟤들은 안 힘들어야 돼? 라는, 저 사람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라는 식으로 조금 불행을 경쟁하죠. 내가 뭐하러 저 사람 걱정해야 되지? 욕 좀 먹을 수 있지 뭐. 그게 싫으면 이 직업 하지 말던가.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장에서 계속 듣는 이야기들의 좀 다른 버전이기도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회사를 나가든가, 참고 일하라고 월급 주는 거잖아. 우리가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상대에게 갑질을 하는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많았었잖아요. 백화점 직원이랄지, 건물 관리해 주시는 환경요원들이랄지,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 더 친절해지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그런 감정노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굴기 위해서 내 감정을 소모하기를 딱 잘라버리는 거죠. 정영돈 씨가 공황장애로 방송을 되게 오래 쉬다가 복귀할 무렵에 여론이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여전히 무한도전에 돌아가는 건 너무 중압감이 크고 힘들다, 미안하지만 못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귀와 동시에 굉장히 새로운 일들을 또 많이 벌리셨거든요. 이분이 책을 쓰겠다, 대본을 쓰겠다, 형돈이와 대준이 또 컴백을 했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무한도전에 안 돌아가면서 아파서 안 돌아간다 그러면서 되게 쌩쌩해 보이네? 아팠던 사람 맞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좀 질타하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흉사가 생겼을 때 이 사람에게서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통곡하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아파하는지를 자꾸 재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에 내가 감정이란 자원을 같이 써주려고 하는데, 혹시 저게 가짜면 어떡하지? 가식이면 어떡하지? 난 속고 싶지 않은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컨대 연예인 중에 누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굉장히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가는 연예인들 사진들이 쭉 올라오죠. 그리고 그 중에 혹시라도 누군가 살짝 웃는 모습이나 안 슬퍼 보이는 모습, 검은색 옷을 못 차려입고 뭔가 무대 의상 같은 것을 입고 막 급하게 달려온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개념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상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빈소에서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바쁜 시간 쪽에서 이제 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좀 미소가 지어진다 할지, 흉사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얼굴을 본 사람이 있으면 슬픈 동시에 반갑기도 하니까 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연예인들 사례도 그렇지만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도 그랬었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인데 슬퍼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왜 저런 식으로 울어? 저건 진정한 유족이 아니야. 백남기 농민 따님 분들한테도 그런 식의 손가락질이 굉장히 많이 갔었죠. 아버지가 혼수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시댁 식구들하고 어디로 여행을 갔어? 트위터는 왜 저렇게 열심히 해? 근데 사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일상을 계속 영유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선 정작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 앞에 남아있는 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휴식도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별로 안 슬프잖아, 별로 안 아프잖아.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다 통하는 단어잖아요. 도대체 진정한 진정성이란 무엇이지? 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건 진정성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가 돼버린 거죠.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재야되는 건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타인의 진정성을 너무 쉽게 판별을 하려고 하고, 그게 대중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직업인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더 심하게 진정성을 재단당하는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건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김부선 씨를 처음 접한 거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그 떡볶이집 여사장님이 이제 나 오늘 장사 안 해. 사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사회적 문제들이 생길 때만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구나라는 건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제주에서 이제 서울로 배우하고 싶어서 올라오셨던 분이시죠. 젊은 시절에. 하필이면 이제 영화계 데뷔를 에로 영화라고 그러죠. 성애 영화로 시작을 하시면서 인지도나 인기를 얻기는 했는데 되게 쉽게 올라갔다. 어차피 벗어서 뜬 거잖아 라는 식으로 좀 낮춰보는 시선들이 좀 있죠. 이분도 젊은 시절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당하셨다고는 해요. 대기업 이제 어르신들이나 도련님들이 술자리 있는데 같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은 기생문화의 연장선상으로 처우를 받았던 분인데, 이분은 되게 재밌게 안 갔다고 하세요. 자존심이 있지 배우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이제 옥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참 한국 사회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셔요. 그래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반대를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실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때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대마초 혐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보통 그런 상황이면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익히 알고 있고 익숙한 연예인의 태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마초 흡연을 범죄로 규정한 현행 법은 위헌이다라고 위헌 심판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범죄화 사례가 있고 술이나 담배보다 훨씬 덜 해롭고 이런 자료들을 막 들고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 그래도 세상이 고분고분해라. 여자 연예인이고 옛날에 죄를 지은 적이 있었고 훨씬 더 몸을 낮춰야지라는 걸 요구를 할 때 이게 왜 범죄냐라는 식으로 따져 묻는 쪽을 택한 거죠. 두 번 다시는 물러서지 않으신 거죠. 이분은 수배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운동권 학생을 자기 집에서 숨겨준 일이랄지, 여성주의 영화에 보수를 안 받고 그냥 출연을 결심해 준 거랄지, 한미 FTA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투쟁에 결합을 하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뭐 난방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파트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수년간 고생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부르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대중의 관심이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일이 안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상을 못하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멈추지 않은 분인 거죠. 우리가 쉽게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꾸준히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면을 구겨가면서 싸우는 걸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덜 손해를 보고 조금은 더 자유로운 공간에서 살 수 있게 된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 다음에 오는 배우들이 조금 더 존중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일정 부분은 김부선 씨가 그렇게 목소리를 낸 거에 비친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인상적인 악역하면은 엄청난 카리스마, 절대악, 사이코패스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김의성 배우가 연기를 하는 악인들은 그런 악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관료주의적이거나 내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서의 악행을 저지른다거나 용서랄지 동의는 못하더라도 저 사람이 왜 저 지경이 됐는지는 알겠다 싶은 악당들인 건 거죠.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작품에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람은 사실 김의성이 연기한 용석이라는 캐릭터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차에 못 올라탄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밀쳐내고 지금 이 안에 무사히 온 사람들까지만 딱 선을 긋고 가자. 내가 저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동료 중에 저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 가족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어쩐지. 김은성 배우가 출연한 작품 중에 소수의견이라고 악질 검사도 나온 작품이 있어요.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시위 현장에서 싸우다가 철거민의 아들도 죽고 지남을 하던 전경도 이제 죽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이 검사가 계속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잘못을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엄청난 악당이어서 뭐 저 사람들 좀 엿 좀 먹어보라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히 잘 하다 보니까 그 지경에 이른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홍재덕처럼 내가 고시 공부 끝에 검사가 됐다면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 한 주간지에서 한 인터뷰에서 악역을 자주 맡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 영화에서 주연 아닌 경우에야 40, 50대 대한민국 남자 캐릭터에 착한 게 뭐가 있냐, 그만큼 나쁜 캐릭터가 40, 50대 대한민국 남성의 대부분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통렬한 자기 반성인 거죠. 40, 5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남자 배우로서 이분이 40, 50대 남자들이 다 악당이고 엄청나게 악의에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악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배우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연기 뉘앙스에 살려서 연기를 할 줄 아는 것이죠. 악당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고 혹시 내가 저러고 있는 건 아닌가를 늘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고 선량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 조건인 건데, 그거를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김우성 배우가 연기하는 악역들이었던 거고요.